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말씀드렸다시피 겐 서베이 논문이고요. 겐 서베이 논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 논문을 고른 이유는 일단은 피인용 수도 100회 이상으로 꽤 많고 2011년 비교적 최신에 나온 논문이고 그리고 이 논문이 실린 저널이 ACM 컴퓨팅 서베이스라는 데였는데 여기가 임팩트 팩터도 10 이상 되는 그런 곳이어서 이 논문을 고르긴 했는데 제가 서베이 논문을 많이 읽어본 것도 아니고 고르는 법을 생각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좋은 서베이 논문을 고르는 법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이 논문을 고르게 되었고요. 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일단 이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 다음에 이 논문에서 겐의 베리언트를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하나는 아키텍처 베리언트 겐이고 하나는 로스 베리언트 겐인데 그렇게 차례대로 모델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비전 필드에서의 겐 베이스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논문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 논문에 따르면 최근 많은 겐 연구들은 이제 두 가지 오브젝티브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학습의 개선이고 하나는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인데 이제 이 학습을 개선시킴으로써 겐의 성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이 총 세 가지가 된다고 해요. 하나는 생성된 이미지의 다이버시티를 개선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보다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생성된 이미지의 퀄리티의 개선. 이거는 이제 예를 들자면 이미지를 좀 더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만들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레졸루션이 높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괜히 제너레이터 베니싱 그레디언트 이슈 같은 게 있어서 학습이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걔네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겐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겐 베리언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 겐 베리언트들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모델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인데 요거를 이제 아키텍처 베리언트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로스의 관점에서 이 겐의 성능을 접근을 해서 겐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로스 베리언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아키텍처 베리언트랑 로스 베리언트에서도 이렇게 또 세 분류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인트로덕션에서 소개를 해주고 본문에서는 이 세 분류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텍소노미를 이 논문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의 성능 향상 포인트, 이미지 퀄리티랑 다이버시티의 개선, 그리고 학습의 안정화,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겐 베리언트들을 이 논문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도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소개한 겐 베리언트들의 모든 코드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 그 코드가 있는 레포의 링크를 여기에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모델 중에 코드가 관심이 있으신 게 있으시다면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겐 어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둔 리뷰가 혹시 궁금하시다면 이 두 개의 리뷰를 이 논문에서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이 겐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한 분류를 원래는 찾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2018년, 2019년 이래가지고 그냥 최신 서베이 논문으로 고르려고 이 논문을 고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 논문, 서베이 논문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여기서는 이제 겐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짤막한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제 다들 너무나도 친숙한 그림이실 텐데요. 보통 겐을 이 도둑이랑 경찰로 많이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도둑의 역할을 맡는 제너레이터가 위조 지폐를 열심히 만들고, 그러면은 이 경찰 역할을 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위조 지폐랑 진짜 지폐 중에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이것을 판별하는 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이고요. 이 제너레이터는 점점 더 실제 진짜 지폐랑 비슷하게 이 위조 지폐를 만드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점점 얘네를 더 잘 구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고, 그래서 얘네가 서로 경쟁하면서 학습을 한다라고 해서 이 이름에 adversarial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겐의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이게 이제 실제 겐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랜덤 노이즈를 인풋으로 받아서 가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생성된 가짜 이미지와 그리고 트레이닝 셋에서 나온 진짜 이미지 둘 중에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겐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짜 이미지의 디스트리뷰션인 PR을 최대한 근사한 디스트리뷰션 PG를 학습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겐이라는 게 디스트리뷰션을 근사하는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렇게 이제 기본 겐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서로 이제 민맥심 프로블럼을 푸는 경쟁적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겐 말고도 다른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겐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다른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보다 더 나은 아웃풋을 생성한다는 게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어떤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도 백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구조들을 추가해주면은 이게 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유연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크기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것 또한 장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겐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해드렸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양한 겐 베리언트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전부 다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논문에 있는 것도 이제 워낙 다 유명하고 중요한 모델들이긴 한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중간에 이제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끊고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키텍처 베리언트 겐이랑 로스 베리언트 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아키텍처 베리언트 겐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은 바이디렉셔널 겐이라는 논문이고, 이제 아이클레어 2017년에 발표가 된 논문인데요. 요거는 인버스 매핑을 추가로 학습을 합니다. 인버스 매핑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제너레이터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벡터를 하나 받아서 그거를 이미지 도메인으로 보내는 게 제너레이터의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매핑을 하는 게 제너레이터인데, 이 인버스 매핑이라는 거는 정반대의 매핑을 학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지를 받아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보내는 매핑을 학습을 하는 게 요 인버스 매핑이고, 그래서 그거를 인코더라는 거를 기존 겐 구조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바이겐은 인코더 그리고 제너레이터, 디코더 이렇게 세 개의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제 학습을 어떻게 시키냐면, 이 제너레이터는 똑같이 레이턴트 벡터를 받아서 이미지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인코더는 그 트레이닝 셋에서 이미지를 받아서 걔를 거기에 대응하는 레이턴트 벡터로 매핑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거랑 이거 페어, 그리고 이거랑 이거 페어, 이렇게 페어를 받아서 그게 진짜 페어인지 가짜 페어인지 그거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완전히 속이려면 이 제너레이터와 이 인코더가
정확히 반대되는 매핑을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논문에 수식적으로 잘 증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정말 유명한 컨디셔널 겐인데요. 이제 2014년에 아카이브에 공개가 되었고, 요거는 기존 겐에다가 이제 컨디셔닝을 할 수 있는 추가 정보 Y를 추가로 이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그냥 겐 같은 경우는 이제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제너레이터가 어떤 숫자를 생성해야 될지 그거를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컨디셔널 겐 같은 경우는 요 컨디션으로 주는 정보에 뭐 0을 생성하고 싶다 이렇게 주면은 0의 숫자를 생성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추가 정보를 줄 수가 있는 게 컨디셔널 겐입니다. 그래서 이 추가 정보 Y가 꼭 이 뭐 클래스 라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이제 모달리티의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오브젝티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존 바닐라겐에 이제 Y를 컨디셔닝 하는 부분만 이제 추가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컨디셔널 겐으로 할 수 있는 태스크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이제 YFCC 100M이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랑 유저 태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이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은 얘에 대응되는 태그는 패션, 레이디, 드로잉, 카드 이런 태그가 이제 같이 묶여서 쌍으로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셋인데요. 이걸로 이제 수행할 수 있는 태스크가 오토 이미지 태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겐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학습을 시키냐면 일단 이 제너레이터에 당연히 이제 랜덤 노이즈를 주고 그리고 컨디션으로 이 이미지의 피처를 어떻게 잘 뽑아서 줍니다. 이거를 뽑는 방법은 뭐 애널리틱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딥러닝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미지에서 피처를 뽑아서 그거를 제너레이터의 컨디션으로 주고 워드 임베딩 벡터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에 실제로 달려있는 태그들도 임베딩을 통해서 얘를 벡터로 만들어주고 이 워드 임베딩이랑 이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벡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줘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이제 피처도 같이 컨디션으로 줘서 이 피처의 진짜 태그가 요건지 요건지 그거를 이제 판별할 수 있도록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하냐면 이 똑같이 이미지 피처랑 노이즈를 제너레이터의 인풋으로 주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아까처럼 벡터 아웃풋을 내뱉을 텐데 이게 사실은 그 워드 임베딩 값이랑 정확히 매치되는 값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제너레이터 아웃풋 벡터는 컨티뉴어스한 값인데 이 버케브러리는 250K 월드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에 이제 그만큼의 이제 벡터만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매치되는 값은 아닌데 그래서 이 아웃풋이랑 버케브러리 임베딩 벡터들이랑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서 제일 가까운 월드들을 이제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탑 10 most common word를 이제 찾아서 그것들을 최종 프리딕션 아웃풋으로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오토 이미지 태깅을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특이한 태스크가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네, 다음은 인포겐입니다. 요거는 정보 이론에 이제 바탕을 둔 그런 겐인데요. 얘의 목적은 interpretable representation을 학습하는 건데 이게 다른 말로는 disentangle representation이라고도 합니다. 이 disentangle representatio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제너레이터의 이제 인풋으로 어떤 벡터를 저희가 겐을 학습을 하게 되면 제너레이터가 어떤 인풋 값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인풋 값이 바뀜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지니까 이 인풋 값에 이미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의 각 특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기는 할 텐데
그게 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인탱글이 되어 있어서 이 인풋 벡터의 의미를 사람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MNIST 데이터셋이라고 했을 때 이 인풋에 어떤 값들은 숫자의 종류를 담고 있을 거고, 어떤 값들은 숫자의 기울기를 담고 있을 거고, 어떤 값들은 숫자의 너비를 담고 있을 텐데, 그 정보들이 이제 굉장히 인탱글 되어 있어서 사람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잘 풀어서 이거에 이 인풋 값을 첫 번째 엘리먼트는 숫자의 종류를 의미를 하고, 두 번째 엘리먼트는 숫자의 기울기를 의미를 하고, 세 번째 엘리먼트는 숫자의 너비를 의미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참 좋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하는 게 인포겐, 디스인탱글 레프레젠테이션이고, 인포겐은 Mutual Information Maximization이라는 걸 통해서 그거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부터 보여드리면은 이게 인포겐으로 학습한 결과인데요.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인포겐으로 학습한 결과인데요. 여기서는 이 랜덤 노이즈 말고도 레이턴트 코드라는 거를 추가로 인풋으로 줍니다. 이게 컨디셔널 겐이랑 굉장히 유사한데 컨디셔널 겐처럼 얘는 어떤 코드라는 걸 인풋으로 같이 줘서 여기서는 이제 코드가 랭스가 3인 벡터인 경우인데 그래서 그 코드의 첫 번째 엘리먼트는 이렇게 숫자의 종류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첫 번째 코드 값이 달라지는 건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코드 첫 번째 엘리먼트를 바꿔줄수록 이 숫자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숫자의 두 번째 엘리먼트를 조금씩 변화시키면은 이 숫자의 기울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그리고 이 숫자의 세 번째 엘리먼트를 조금씩 바꿔주면은 숫자의 너비가 이제 스무스하게 조금씩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의 각각의 엘리먼트가 이미지의 고유한 특성 하나씩을 반영하도록 학습을 시키는 게 인포겐입니다. 그러면은 네네. 끊고 질문해도 된다 하셔가지고. 예, 좋아요. 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도 네. 이제 인포겐도 그렇고 이 컨디셔널 겐도 그렇고 여기 이제 레이턴트 코드라는 것을 저희가 집어넣잖아요. 네. 그럼 이 레이턴트 코드는 인베딩 할 때 이제 어떻게 넣게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 학습을 따로 사전에 시킨 건가요? 네? 따로 그 사전에 학습이 된 레이턴트 코드인가요? 이 레이턴트 코드 자체, Y 자체가? 이거를 물어보시는 건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똑같은 게 이해가 안 돼서 찾아봤는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가 기울기를 의미하고 얘가 너비를 의미하냐, 이거를 담았냐, 이걸 물어보신 게 맞나요? 네, 그러니까 학습을 어떻게 시켰는지가 궁금합니다. 레이턴트 코드 자체도. 네, 맞아요. 그냥 맞는 이 것 같아요. 처음에 코드 자체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벡터 3 크기의 그냥 벡터고요. 값이 담겨 있는 벡터고요. 근데 어떻게 네, 이제 첫 번째 게 숫자를 의미하고 두 번째 게 기울기를 의미하게 됐느냐, 이거는 사람이 직접 뭐 라벨링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네. 이 엠니스트 실험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은 벡터가 이제 세 개가 있으면 첫 번째 거는 카테고리컬하게 0부터 9 이렇게, 그러니까 인티저 값을 갖도록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10개 중에 하나의 값을 갖도록 이 첫 번째 엘리먼트를 지정을 해주고, 그 두 번째 엘리먼트는 그냥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유니폼 랜덤 값을 갖게 지정을 해주고,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유니폼 랜덤 값을 갖도록 설정을 해주고 트레인을 시키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왜 두 번째 게 기울기고 세 번째 게 너비냐라고 한다면은 이게 꼭 뭐 기울기다, 너비다 이게 아니라 각각의 그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는 좀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학습이 된다고 해요. 좀 대표적인 피처 중에 하나? 그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에 담기도록 그런 방향으로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정말 여기 나온 것처럼 완벽하게 이걸 조금씩 변화시키면
기울기만 완전 조금씩 변화되는 건 아니고, 여기도 보시면은 완전 똑같은 숫자인데 기울기만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얘가 이제 담을 수 있는 세 가지 특성을 추출한다고 하면은 걔네가 조금씩 최대한 디스인탱글 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해가 그러면은 되시나요? 네네 어느 정도 됐는데 그러면 시겐에서 네, 시겐에서 이제 어떤 어떤 이제 노이즈라고 부르는 어떤 이니셜라이제이션 된 Z하고 네. 이 컨디션을 넣어줄 때 어, 저희가 이제 인퍼런스 단계에서 넣어주는 이 컨디션은 어떤 형태인가요? 그 예를 들면은 엠리스트 이 시겐을 가지고 어떤 4라는 숫자를 생성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y로 들어가는 이 레이턴트 코드는 그냥 4라고 넣어주면 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일단 원핫 인코딩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 이 네. 제너레이터에서 그 아, 각각의 인베딩 그 브랜치가 있고 그 다음 컨캣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예시로 보여준 거는 처음에 노이즈가 10차원 벡터고 레이턴트 코드 아니다. 노이즈가 2차원 벡터고 레이턴트 코드가 10차원이다. 그러면은 이 제너레이터 내부에서 얘를 뭐 2000차원으로 늘려주고 얘는 1000차원으로 늘려준 다음에 컨캣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얘가 감사합니다. 인풋 가지가 두 개인 거예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떻게 이게 되는 건가? 매뉴얼하게 사람이 그러면은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얘는 기울기가 2다 이렇게 붙여주는 건가 했는데 그거 아니고 이제 잘 얘가 알아서 네,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네, 살짝 질문이 있는데요. 그 네네. 레이턴트 코드 관련이긴 한데 그러면 어쨌든 레이턴트 코드는 약간 특징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쪽 방향으로 유도하는 경향인 건데 네. 그러면 처음에는 랜덤하게 그럼 C1은 0부터 9까지 주고 C2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주고 C3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아무런 값을 그냥 랜덤하게 넣어줘 보는 건가요? 그러면 학습이 어떻게 되는 건지가 약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레이튼 코드 자체도 학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계속 그냥 주는 건지가 약간 아, 궁금했어요. 일단 제가 찾아봤던 이 엠리스트 예제에서는 이 두 네, 개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 유니폼 랜덤 샘플링을 해서 준다고 봤었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꼭 뭐 얘는 마이너스 2다, 얘는 2다 이거는 아니고 어 얘는 뭐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얘는 뭐 1.9가 될 수 있고 아무튼 유니폼 랜덤 샘플링을 해서 준다고 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아닐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이 C2 값을 조금씩 변화하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변화가 되는 건 맞는데 여기가 꼭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오히려 여기가 2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그러면 네네네. 어, 네네. 이건 아, 아마 네. 클래스 라벨이 있으니까 그냥 얘는 0, 얘는 1 이렇게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C2랑 C3를 일단 랜덤하게 줘 보는데 그쪽에서 이 로테이션과 위스를 약간 학습하는 식으로 되는 거네요. 그 벡터들이. 네. 그래서 왜 그, 이게 디스인탱글이 되는 건지는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 설명도 그렇게 뭔가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원리를 이해를 하려면 이게 이제 정보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다 보니까 수학적인 수식들이 굉장히 논문에 네네. 많이 나오는데 네, 그거를 이해하면은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네.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원리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만큼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뭔가 잘 와닿지는 않으실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요거는 이제 학습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이 컨디셔널 겐이랑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클래시파이어 Q라는 애를 추가를 해줍니다. 얘는 뭐냐면
이 인풋 노이즈랑 레이턴트 코드를 인풋으로 받아서 제너레이터가 이미지를 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 레이턴트 코드 Y를 복원하는 게 이 Q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랑 이 Q를 오토인코더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너레이터는 Z랑 Y를 받아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Q는 get 인풋으로 받아서 Y를 다시 복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얘네들은 오토인코더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Q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D랑 마지막 FC 레이어를 제외하고 모든 웨이트를 공유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당연히 파라미터 수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요 이미지에 대해서 Y라는 코드를 복원해내는 그 능력까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갖게 돼서 학습을 좀 더 돕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인포겐의 오브젝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 앞에 항은 그냥 시겐의 오브젝티브랑 똑같고요. 이 뒤에 거는 이 i가 mutual information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mutual information인데 이 코드가 여기서는 Y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C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코드입니다. 그 코드랑 그리고 이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이미지와 코드와의 mutual information을 최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이 돼요. 이게 minimize 마이너스니까 maximize mutual information이 결국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코드랑 이미지의 mutual information을 최대화시킨다는 게 뭐냐면 mutual information이 상호 정보량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가 결국에는 이 코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disentangle representation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조금은 모호하게 이 정도만 논문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한 거는 수식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오브젝티브가 되고요. 이거를 또 일련의 수식의 과정을 잘 거치면 결국에는 이 제너레이터 아웃풋과 클래시파이어 아웃풋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랑 똑같은 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오브젝티브가 되게 되고 이걸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인탱글 레프레젠테이션이 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포겐도 워낙 유명한 논문이라서 정리되어 있는 게 많았는데 이렇게 두 개가 제일 좀 쉽고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Boundary Equilibrium GAN입니다. 이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오토인코더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기존 모델들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맞추는 거를 이제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거는 바셀스타인 디스턴스를 통해서 오토인코더를 통한 로스 디스트리뷰션을 맞추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로스 디스트리뷰션을 맞춘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로스를 그냥 디퍼런스 값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토인코더에 인풋과 아웃풋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얘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게 디스크리미네이터 오토인코더의 목표인데 그 인풋과 아웃풋의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어느 부분을 얼만큼 틀렸는지 그거를 이제 리얼 이미지랑 페이크 이미지가 비슷해지도록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오토인코더를 이용을 하는 게 학습에 도움을 주냐라는 거에 대해서 요 유재준님 블로그에서 좀 설명을 잘 해놓으셔서 가져왔는데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이 제너레이터가 만드는 가짜 샘플들의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실제 리얼 디스트리뷰션이 있잖아요. 근데 이 리얼 디스트리뷰션은 변하는 게 아닌데 이 오토인코더가 이미지를 복원을 잘 시키려면은 얘를 압축했다가 푸는 거니까 이 인풋 이미지들에 대한 특성을 굉장히 잘 학습을 해야 복원을 잘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안에는
이 인풋 이미지들에 대한, 이 트레이닝 셋에 대한 피처 정보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잘 속이려면 그만큼 이 피처 정보들을 잘 보존해서 복원이 잘 되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학습한 그 피처 정보들이 이 제너레이터로 잘 플로우 된다.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더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학습 초반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제너레이터를 쉽게 이기는 걸 방지를 해주는데요. 바닐라 게임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가짜 이미지 맞추는 게 이미지 생성하는 것보다 훨씬 쉬우니까 학습 초반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제너레이터를 너무 쉽게 이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태스크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겐도 이 두 블로그에서 설명을 정말 잘 해놓으셔서 여기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오브젝티브, 제너레이터 오브젝티브는 다음과 같고요. 이 L이 이 오토 인코더의 리컨스트럭션 로스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미지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작게, 그리고 제너레이터에서 생성한 이미지의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크게, 그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하이퍼파라미터 람다라는 게 또 등장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너레이터 로스랑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모델의 다이버시티랑 생성된 이미지 퀄리티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줘가지고 모델 콜랩스를 방지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것도 정말 유명한 디시겐인데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큰 내용이 없고, 얘는 이제 제너레이터에서 처음으로 컨볼루셔널 트랜스포즈를 이용한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후로 많은 논문들이 제너레이터를 CNN 구조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하이 레졸루션과 안정된 학습을 위해서 크리티컬한 모디피케이션들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전부 다 실험적으로 얻어진 그런 결과인데, 아무튼 이걸 따르면 학습이 굉장히 잘 된다라는 거를 이 논문에서 소개를 해서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아키텍처 베리언트 겐을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로스 베리언트 겐 3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로스 베리언트 겐들이 많은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겐의 불안정성은 글로벌 옵티멈 크라이테리언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이 겐의 글로벌 옵티멈은 n이 g에 대해서 d가 옵티멈을 달성했을 때 성립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시 말해서 로스에 대한 d의 데리버티브가 0일 때여서 전개를 하면은 옵티멀 d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너레이터 로스에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변하게 되고, 요거는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결국 요거 뒤에는 상수값이니까 이게 결국 두 디스트리뷰션의 JS 다이버전스에 대한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겐의 불안정성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제너레이터를 너무 쉽게 이기는 데서 이제 나오는 건데, 요게 이제 이 JS 다이버전스 때문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이 겐의 오브젝티브는 이 제너레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리얼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동을 시키는 건데, 이 JS 다이버전스는 두 디스트리뷰션 간의 오버랩이 아예 없는 경우면은 항상 콘스턴트 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제 오버랩이 있으니까 값이 다른데, 이 두 개는 두 디스트리뷰션 간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둘 다 똑같이 이 0.693이라는 값을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MIOU였나? 그것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다이스 코에피션트였나?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아무리 디스트리뷰션이 멀어도 오버랩이 없는 경우에는 항상 JS 다이버전스 값은 똑같다. 이것 때문에 이제
겐의 불완전성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G의 오브젝티브로 요거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요것도 다른 문제를 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제너레이터 오브젝티브가 잘 전개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요거랑 요거는 이제 상수텀이라 사라지고 결국 얘네에 의해서 제너레이터 오브젝티브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둘 중에서 요 KL 다이버전스에 도미네이트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부터 로그 2까지 바운디드 된 값이기 때문에 결국 이 KL 다이버전스가 오브젝티브에 도미네이트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KL 다이버전스가 아니라 리버스 KL 다이버전스 문제입니다. 왜냐면 얘가 이제 PG가 뒤에 있고 PR이 앞에 있는 게 일반적인 KL 다이버전스인데 요거는 이제 순서가 반대가 되어서 리버스 KL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근사하려고 하는 디스트리뷰션이 요 파란색처럼 생겼다고 하고 저희가 이제 트레인하는 디스트리뷰션이 요 빨간색이라고 하면은 얘가 모드가 리얼 디스트리뷰션 모드 개수보다 작은 경우에 둘 중 하나의 모드에만 이렇게 맞춰지는 게 이 리버스 KL 다이버전스의 옵티멈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드 콜lap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나 요거나 둘 다 이제 이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걔네 얼티메이트 프로블럼은 이 로스 펑션의 디자인에서 나오는 거고 이 로스 펑션을 리디자인함으로써 걔네 불완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나온 거는 바셀스타인 겐인데요. 요거는 이제 ICML 2017년에 나온 거고 이거는 로스 메저로 어스 무버 혹은 이제 바셀스타인 디스턴스라고 하는 거를 로스 메저로 사용을 합니다. 이 EM이라는 애는 KL 다이버전스나 JS 다이버전스랑 달리 오버랩이 없는 디스트리뷰션 간의 거리도 반영을 할 수 있어서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경우가 이제 서로 다른 페널티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meaningful gradient를 전파할 수 있어서 좀 더 학습의 안정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왼쪽 거 보시면 이 파란색이 아니다. 파란색이 그 기본 겐인데요. 그래서 디스텐스가 얼마 이상으로 가면은 계속 컨스턴트로 유지되는데 이 W겐 같은 경우는 디스텐스가 늘어날수록 계속 이 로스 값이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트렌 스테빌라이즈를 잘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FW가 아까 말했던 이 EM입니다. EM을 이제 사용한 로스고 이 FW는 특정한 컨스트레인트를 주면 디스크리미네이터로 근사를 시킬 수가 있다고 해요. 디스크리미네이터로 피팅을 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FW 자리에 D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겐 로스랑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제너레이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 W겐과 일반 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디스크리미네이터인데 얘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리그레션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 바셀스타인 디스턴스에 피팅을 하는 리그레션 테스트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수행한다는 게 일반적인 겐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근데 이 W겐이 이 학습을 안정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보이기는 했는데 좀 더 깊은 모델에서는 잘 일반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 Wgen GP라는 애인데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Wgen에서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립시트 조건이라는 걸 만족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만족시키려면 마이너스 0.01부터 0.01까지 파라미터 클리핑을 해줬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딥펄 모델을 학습을 시켜봤더니 대부분의 WGAN 파라미터들이 그냥 0.-0.01이랑 0.01의 값을 가지는 게 목격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모델의 케이퍼빌리티가 확실히 떨어지니까 당연히 잘 학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WGAN GP에서는 파라미터 클리핑 대신에 Discriminator Gradient Penalty, 줄여서 GP라고 하는 애를 도입을 해서 이 파라미터 클리핑을 없앴는데요. 이제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옵티멀 상태에서의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레디언트가 1인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터 그레디언트가 1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regularization 텀을 로스 펑션에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한 게 이제 WGAN GP이고요. 이제 이거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전까지는 얕은 네트워크에서만 학습이 가능했는데 예를 들어서 DCGAN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깊이가 4개밖에 안 됐었고 근데 요거를 이용을 함으로써 레즈넷 101까지 백본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후로 라지 스케일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위한 겐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프로겐이나 빅겐 같은 애들이 요 WGAN GP를 잘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리스트 스퀘어 겐인데요. 요거는 그레디언트의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디시전 바운더리 관점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디시전 바운더리에서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샘플들은 로스 값이 매우 작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디시전 바운더리가 여기 있다고 하고 여기가 이제 true고 여기가 false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샘플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로스 값이 커서 업데이트가 이렇게 잘 되는데 샘플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 디시전 바운더리랑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로스 값이 작아서 이런 애들은 잘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 합니다. 뭐지?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그모이드 크로스 엔트로피 대신에 MSE를 사용한 게 이 리스트 스퀘어 겐이고요. 보시면 로스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민 스퀘어 에러를 로스로 사용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 B, C라는 애들을 각각의 라벨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A는 generated 샘플이 같도록 유도하는 값이고 B는 리얼 샘플이 같도록 하는 값이고 그리고 C는 페이크 샘플을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어떤 값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는지를 의미하는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나온 거는 A는 -1, B는 1, C는 0으로 놓으면은 이제 진짜 샘플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1이라고 판별을 하게 되고 가짜 샘플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1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너레이터는 자기가 만든 가짜 샘플이 그래도 그 사이인 0 정도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전 겐들에 비하면 수식도 훨씬 없고 직관적인 그런 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리그레션을 하는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역시 시그모이드 함수는 여기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LS겐에 나와 있는 실험 중에 하나인데요. 저자들이 중국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자 손글씨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얼리스틱하게 이제 잘 생성이 돼서 신기했는데 근데 이제 저도 한자를 잘 모르지만 근데 언뜻 보기에 뭔가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획들이 조금씩 빠져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인들이 이걸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읽을 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궁금했고 네, 결과가 신기해서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이 LS겐도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겐 베리언트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 어플리케이션도 여기서 조금 소개를 해줬는데
여기서는 이제 간단히 결과만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랑 어떤 태스크들이 있는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슈퍼 레졸루션인데요. 슈퍼 레졸루션도 이제 겐으로 연구를 한 논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로 바꾸는 건데, 이거는 기존의 겐 로스에 컨텐트 로스라고 해서 뭐 픽셀 와이즈 MSE 로스 이런 것들을 추가로 로스 텀으로 추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컴필레이션 리페어라는 태스크가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얼굴이 있으면은 조금 가려놓고 이거를 복원하도록 하는 거. 이게 이미지 컴필레이션 태스크고요. 여기서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2개를 썼고, 디스크리미네이터 하나는 글로벌 이미지 컨텍스트, 하나는 로컬 이미지 컨텍스트를 보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또 여기서도 픽셀 와이즈 MSE 로스를 추가를 해줬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웃풋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팔싱 네트워크도 추가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한 로스 값도 추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개인적으로 결과가 흥미로웠는데, 이제 이미지 매칭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그냥 백그라운드 지우는 걸 이미지 매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 그런 태스크인데, 이제 이거는 이론은 없고 결과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되게 신기해서. 이게 이제 인풋 이미지고요. 제가 논문을 보진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지 2개를 겹쳐놓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뒤에 거랑 앞에 거 유리잔이랑. 근데 이게 여기서 그 알파겐이라고 하는 걸로 한 결과인데, 보시면은 진짜 다른 거랑 완전 다르게 정말 잘 뽑아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리잔에 뭔가 각각의 부위마다 투명한 정도? 이런 것도 이제 다 잘 뽑아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진짜 사람도 못 알아보는 정도로 겹쳐진 것도 이렇게 잘 복원을 해낸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디테일 부분을 좀 뽑아낸 건데, 이 맨 끝에 있는 게 여기서 한 거고, 근데 보시면은 네, 이렇게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이렇게 잘 잘라낸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에서 보면 진짜 구별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이런 그물망 같은 것도 이렇게 잘 분리를 한 걸 보고 아,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과를 많이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은 다들 뭐 잘 아실 텐데, 이제 시겐을 이용해서 페어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한 게 있고, 사이클겐을 이용해서 언페어드 트레이닝 데이터의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이클겐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언페어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MR이랑 CT랑 바꾸는 태스크를 하고 싶다. 근데 이거는 페어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뭐 레지스트레이션을 한다면은 할 수야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페어가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MR을 CT로 바꾸는 겐 하나랑 CT를 MR로 바꾸는 겐 하나를 이렇게 겐 2개를 써가지고 그 둘의 각각에 대한 겐 로스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도메인으로 돌아가는 사이클 로스, 이렇게 3가지 로스 텀을 추가를 해서 언페어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수행하는 게 사이클겐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서베이 논문에서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아까 이 논문에서 소개해드린 겐 모델들로 직접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빅겐이랑 프로겐이 소타 모델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빅겐이 이제 제일 점수가 다 높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프로겐도 네, 한 2등 정도 좋은 점수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겐 서베이 논문을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굉장히 유명한 모델들이 논문에 더 있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페이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사실 걔는 지금 거의 처음 공부한다시피 해가지고 많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이미지 매핑 부분에서 그 부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서 이거 이제 이 부분을 알파겐으로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이것을 뽑아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그 부분은 찾아보진 않았는데 결과만 이렇게 띡 갖다 놨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랑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이미지가 있고 네, 근데 이게 그거에 그라운드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고. 트루스가 여기 있구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그냥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겐으로 했다길래 어떻게 아, 학습을 시키는 건지. 그게 있었어요. 이게 포그라운드랑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저번에 널프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거기서도 이제 투명도였나? 그거를 정의를 했잖아요. 네네. 여기서도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foreground, 알파 곱하기 foreground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백그라운드 이렇게 어떤 모델이라고 해야 하나? 그거를 픽셀와이즈하게 해서 그거를 어떻게 잘 피팅시키는 그런 식으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이 구조를 좀 더 봐야 자세한 아, 디테일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수식을 어떻게 이용을 한다 그것까지만 봤습니다. 뽑아내게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성능평가 표에서 이제 각 겐에 대한 네, 이 성능평가 지표인데 이게 매트릭이 뭐죠? IS랑 FID입니다. 아, 아, 둘 다 IS는 혹시 뭐예요? IS는 처음 들어봐서. 잠시만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설명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인셉션 스코어라고 하는데 네네. 제 기억으로는 이게 VGG로 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네, 저도 쳐봐서 지금 어떠한 블로그를 봤는데, 네. 네, 그냥, 네,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읽어보면. 음, 음,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프리트레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네네. 측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한 거 있는데, 네. 겐 모델들이 거의 2018년, 2019년 정도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비교한 그런 서베이 논문인 거죠. 그 이후 논문들은 이게 혹시 네, 있나요? 저도 그래서 최신 논문들까지 다 다는 걸 보고 싶어서 이 논문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말로는 이제 네네.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논문을 다 모아놨다고 했는데
보니까 애초에 그냥 좀 중요한 원리를 담은 겐들이 좀 2017년부터 2019년에 몰려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네. 소개 안 드린 것 중에서는 2019년에 이거 나온 것도 있고 하기는 한데 2020년에 나온 것도 있고 한데 제가 좀 더 많이 들어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발표를 해가지고 그게 좀 옛날 논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논문 보시면은 2020년에 발표된 것도 설명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되게 유명하고 중요한 논문 위주로 발표해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거를 다 하기에는 양이 조금 많아서 네, 너무 많아서. 네, 제가 이 중에서 몇 개만 뽑았어요. 네네. 왜 질문 드렸냐면, 빅겐은 있는데, 스타일겐? 이런 거는 그 마지막에 비교하는 슬라이드에 없길래 혹시 몇 년도까지 리뷰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타일겐이요? 스타일겐. 네네. 스타일겐이요? 네. 스타일겐이 여기서 잠시만요. 스타일겐은 여기서 안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네. 여기서도 얘기를 한 게 어플리케이션에 좀 더 포커스를 안 두고 이 성능 향상을 위한 거를 자기들은 좀 더 포커스를 뒀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사이클겐도 여기 보시면은 그냥 어플리케이션 포커스로 빼놨거든요. 크게 설명은 안 하고. 그래서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스타일겐을 포함을 안 한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 분류는 되어 있기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완전 쭉 정리가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없으시면은 맞춰도 될까요?